비 오는 날, 손장섭.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내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에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이 온위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있는 인생들이었다. 동욱의 거처를 왕방하기 전에 원구는 어느 날 거리에서 동욱을 만나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먼저 술을 먹고 싶어 했다. 술을 마시는 동욱의 태도는 제법 애주가였다. 잔을 넘어 흘러내리는 한 방울도 아까워서 동욱은 혀끝으로 장굽을 핥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해 온 동욱의 과거를 원구는 생각하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동욱은 멋쩍게 싱긋 웃고 나서 이따만큼 한 번씩 나가노라고 하고 그럼 때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라는 것이다. 동욱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 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것이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죽죽한 회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구두가 아주 명물이었다. 개미 허리처럼 중간이 잘룩한 데다가 코숭이만 주먹만큼 뭉툭 솟아오른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건 꼭 채플린이나 신음직한 괴이한 구두였기 때문에 잔을 주고 받으면서도 원구는 몇 번이나 동욱의 발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동안 뭘 하며 지냈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끌고 스크랩북을 펴 보이는 것이었다. 몇 장 벌컥벌컥 뒤는데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허실은 아니었다고 하며 동욱은 닝글닝글 웃었다.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거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어 어쩐지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그 닝글닝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니까. 지금 여동생 동욱이와 둘이 지내는데 동욱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욱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면 그때 태어서 썰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욱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계였던 중중떼떼중 마랑 메고 어디 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욱의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남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14후 퇴당시 데리고 왔는데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으냐니까 올입대 천연대 했다.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혼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했을 거라고 속으로 주옥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욱의 나이가 지금 25, 6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서 소거림으로 따져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욱은 다잡고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욱 인연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고 말고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그럴 테지 않은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집을 나와 헤어질 무렵에 두 손을 원구의 양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의 갈 길인 것 같다고 하며 이제 새 학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보며 목사가 되겠노라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뒤 원구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종점에서 전차를 내리자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보며 진득진득 걷기 힘든 비탈길을 원구는 조심히 걸어 올라갔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기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 서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 귀퉁이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려는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기와를 얹은 지붕에는 두세 군데 잡초가 반길이나 무성해 있었다. 나중에 들어 알았지만 외정 때는 무슨 요양원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전면은 본시 전부가 유리 창문이었는데 유리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서 오른편 창문 안에는 가만히 떼기가 두려워했었다. 이 폐가와 같은 집 앞에 오두권이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집에도 대체 사람이 살고 있었건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집이 연상됐다. 금시 대가리에 뿌리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이런 집에 동욱과 동욱이가 살고 있다니 원구는 다시 한번 쪽지에 그린 약도를 펴보았다. 이 집임에 틀림이 없었다. 개천을 끼고 올라오다가 그 개천을 건너선 왼쪽 산비탈에도 도대체 집이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원구는 몇 걸음 다가서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원구는 같은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그래도 잠잠하다. 차차 거세가는 빗소리와 도랑물 소리뿐 황폐한 건물 자세가 그대로 주검처럼 고요했다. 원구는 좀 더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불러보았다. 원구는 제 소리에 깜짝 놀랐다. 목에 엉켰던 가래가 풀리며 탁 터져 나오는 음성이 예상외로 컸던 탓인지 그것은 땡 무슨 비명처럼 들리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 안에 칭커족 귀퉁이가 들썩하며 백지의 목으로 그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구를 내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욱인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동욱 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그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는 듯하는 그 눈에는 까닭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리어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 특히 소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여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구는 한층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혹시 동욱 군의 여동생이 아니십니까? 동욱이라고 하고 물었다. 여인은 세 번째 고개를 끄덕여 보인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얼굴에 조소를 품은 우울한 미소가 약간 어리는 것이었다. 동욱이 어디 갔느냐니까 그제야 모르겠는데요 하고 입을 열었다. 꽤 맑은 음성이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군요 하니까 이번에도 동욱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무례한 동욱의 태도에 불쾌와 후회를 느끼면서 원구는 발길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었다. 동욱이가 돌아오거든 자기가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르고 돌아서는 원구에게 동욱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다. 물탕에 저쪽 꿀쩍거리는 신발속처럼 자기의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우울에 잠복 젖어 있는 것이라고 공상하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철쭉길을 걸어 나갔다.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에는 자기의 목이 지나치게 가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불안한 생각이었다. 얼마든 가다가 원구는 별 생각이 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비 속으로 보이는 창연한 건물은 금방 무서운 비명과 함께 모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자기가 발길을 돌리자 아마 쓰러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나 저제나 하고 집을 지켜보고 섰던 원구는 흠칫 놀라듯이 몸을 떨었다. 창문 안에 들이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서명에 떠올라 있는 튀는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동욱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어쩌자고 동욱은 비 뿌리는 창문에 붙어서서 저렇게 짓궂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어려서 들은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가 연상되어 전신의 오한을 느끼며 발길을 돌이키는 원구의 눈앞에 찢어진 지우산을 받고 다가오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것은 동욱이었다. 창거리를 사러 잠깐 나갔다가 오모라는 동욱은 푸성규모 생선 토막에 들어있는 저저구럭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이 먼들 비 맞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있느냐고 하며 동욱은 원구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말할 기력조차 잃은 사람처럼 원구는 묵묵히 뒤를 따라갔다. 좀 전에 동욱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원구의 머리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동욱에게 재촉을 받고 방 안에 들어서는 원구를 동욱은 반항조민 태도로 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물론 일어서거나 옮겨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려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다미 8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른 듯한 것이었다. 한편 천장에서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 바켓스가 놓여 있었다. 촐랑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조음인 음향을 남기며 바켓스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켓스의 차츰물이 늘어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욱은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러닝셔츠와 펜지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라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걷어서 벽 한 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 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인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노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10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인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냐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욱은 링글링글하며 자기들에게는 삼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돌아가는 동안 동욱은 역시 한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욱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한 동욱이와 마주 앉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하는가. 원구는 이런 무의미한 대절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의 부채질이나마 거들어 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구는 벼랑간 엉덩이가 척척에 들어옴을 의식하였다. 밖에서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 바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욱도 밖에서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욱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하여 오빠함을 넘어댔을 뿐이었다. 동욱은 사인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내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저러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는 내가 내다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바켓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옮겨 놓을 사이도 없이 바켓은 철거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갈기가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지껏 꼼짝도 않고 앉아있던 동욱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껴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동욱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욱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욱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희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조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동욱의 시선을 피하여 항류의 대학 가운데 떠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위적거리듯 두 발로 물캔 방을 허위적거려 보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비가 와서 가게를 버릴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불구인 신재와 같이 불구조인 성격으로 대해주는 동욱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원구는 또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건 동욱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 건 이도 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대로 돌아오는 동욱의 태도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탓일 건 정말 동욱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욱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욱은 해죽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처럼 고마웠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좀하고 입을 열었을 경우와 같은 반가움을 원군은 동욱에게서 경험하는 것이라.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지난번 빗물 쏟아지던 자리에 바켓스가 놓여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재창대꾼이 구멍이 뚫려 있었다. 주먹이 두어 개나 드나들 만한 그 구멍은 다다미에서부터 그 밑에 널판까지 뚫려 있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그 구멍을 통과해 널판 및 흙바닥에 둔탁한 음향을 남기며 떨어졌다. 기실비는 여러 군데서 새는 모양이었다. 널빤지로 뗀 천장에는 사방에서 빗물 듣는 소리가 났다. 천장에 떨어진 빗물은 약간 경사진 한쪽으로 오다가 소눈깔만한 옹이 구멍으로 새어 흐르는 것이었다. 그날만 해도 원구와 동욱이가 주고받는 말에 비교적 냉담한 동욱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갔을 때부터는 원구와 동욱이가 웃을 때는 함께 달아 웃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한두 마디씩은 말주렴에도 들었다. 그날은 일찌감치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하도 세차게 퍼부어서 자고 오는 수밖에는 없었다.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턴치 회색 장막을 들이운 듯 비에 뿌얘진 창밖을 내다보며 망설이고 있는 원구의 귀에 고집 피우지 말고 자고 가라는 동욱의 말에 뒤이어 이런 비에는 앞도랑에 물이 불어서 못 건너십니다 하는 동욱의 음성이 들린 것이라. 그날 밤 비로소 원구는 가벼운 기분으로 동욱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그림 공부를 했느냐니까 초상화 따위가 뭐 그림인가 하고 그 우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라. 원구는 동욱의 상처를 건드릴 만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와서 어딜 가나 강아지 새끼처럼 쫓아다니는 동욱이가 귀찮았다는 말을 하고 중중 떼떼중을 자랑스레 부르고 다녔다니까 동욱의 눈이 처음으로 티 없이 빛나는 것이라. 갑자기 동욱이가 중중 떼떼중하고 부르기 시작하자 동욱도 가느다란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라. 노래소리가 그치고 나니 방 안에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바깥 벽판장 틈으로 스며드는 물은 실내의 벽 한 구석까지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욱을 대하는 동욱의 태도였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이년저년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다. 부엌에서 들여보내는 음식 그릇을 한 손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년아 한 손으로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싶으냐 하고 눈을 흘겼고, 남포에 불을 켰는데 불이 얼른 댕기지 않아 성냥알을 두 개비째 꺼내려니까 저녀는 밥 처먹고 불도 하나 못 켜 하고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동욱은 말없이 마준 눈을 흘겼다. 빨래와 바느질만은 동욱의 책임이지만 부엌 일은 언제나 동욱이가 맡아 한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변소의 간틈에 될 수 있는 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 왜 그리 사납게 구느냐니까 덩신 고운데 없다고 그녀 맘 쓰는 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이다. 우선 그림 값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받아오면 반씩 꼭 같이 나눠 가졌는데 근자에 와서는 동욱을 신용할 수가 없다고 대소에 따라 한 장에 얼마씩 또박또박 성금을 바꿔야 그려준다는 것이다. 생활비도 둘이 꼭 같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동욱은 자기가 병신이기 때문에 부모 말고는 자기를 거두어 오래 돌봐줄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오빠도 언제든 자기를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약간이라도 미천을 장만해 두어야 비참한 꼴을 면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의 심중을 생각할 때 헤어져 있으면 몹시 측은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남만 대하면 왜 그런지 안 그러리라 하면서도 동욱은 다자꾸 화가 치민다는 것이다. 동욱은 불을 끄고는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반대로 동욱은 불을 꺼야만 안심하고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동욱은 어둠만이 유일한 휴식이노라 했다. 낮에는 아무리 가만하고 앉았거나 누워 뒹굴어도 걸레처럼 전신에 배어있는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은 침지를 낮추어서 아랑신하니 켜놓은 불빛에도 화를 내어 이년아 아주 꺼버리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동욱은 손을 내밀어 침지를 조금 더 낮추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데려오랬나 차라리 어머니하고 거기 있을 걸 괜히 왔지 하고 쫑알대는 것이다. 그러자 동욱은 벌떡 일어나며 이년 다시 한번 그 주둥이를 놀려봐라. 나도 너 같은 년 끌고 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도 애원하시듯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내년만은 데리고 가라고 하조르기에 끌고 와 이 꼴이다 하고 꼴을 내는 것이라. 동욱은 말없이 저편으로 돌아 누웠다. 어렴풋이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 같아서 원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욱도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동욱 역시 필경 잠이 들지 않았으련만 죽은 듯이 감안하고 있었다. 호두둑 호두둑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40주야를 비가
퍼부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묶어둔 노안의 가족만이 남고 이 세상이 전멸을 해버렸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를 원군은 생각해 보는 것이오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 때다.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옥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하는 동옥의 음성이 잠꼬대같이 원구의 귀를 스쳤다. 원구는 눈을 떴다. 노려보듯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반드시 누워 있었다. 동옥의 입에서 다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느끼면서 그러나 동옥은